이재명 친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11월 11일까지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논리는 지난 대선 1614만 7,738명의 선택을 받은 유력 정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였던 이명박의 득표수는 1149만 2398표였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였던 박근혜의 득표수는 1577만 3128표였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논리라면 이명박은 감옥에 가선 안 될 피고였으며 박근혜는 탄핵돼선 안 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판결은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또한 야권이 제기하는 현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목소리 또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됩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는 1639만 4815표였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옹색한 논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리와 증거를 통해 무죄를 탄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약한 무죄 근거를 지지자들의 감정으로 채우려 든다는 건 사법체계를 인민재판으로 바꾸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가 이재명 무죄 이유라는 더민주혁신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윤석열 탄핵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탄핵시키고 이재명만 무죄로 만드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자 윤석열 탄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혼란을 바로잡을 해법은 단순 명확합니다. 거짓말과 선동으로 호소하려 들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재명에게만 예외인 윤석열에게만 적용될 법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이네. 네, 2024년도 이제 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있으면 또 연말 결산 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올해 뭐 그건 연말 결산 때 이야기했구나. 올해 어땠는지는. 이번 주에 또 지금 이제 다시 탄핵 윤석열 탄핵 정국이 이게 좀 과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11월 15일부터 이재명 1심 판결 시즌이 이제 맞닥뜨리니까 거기에 대한 초조함이나 어떤 방어 논리로 이제 지금 그걸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또 절묘한 논란거리가 터져서 네. 그놈의 명씨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녹취 JTBC에서 또 폭로했죠. 네네. 그 녹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했던 거랑 같은 논리로 탄핵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 선거 개입 맞잖아. 공천 개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지금 헌재 구성을 민주당이 망쳐놨잖아. 네네네. 그렇죠. 이 구성 복원 못 시키면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직무정지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진짜 쟤네들도 참 그렇다 보면은 앞뒤 안 맞는 소리 계속 하더니면 결국 지들이 하는 스스로 자기 앞길을 망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개헌 얘기도 한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개헌은 전국민 투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죠.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 그 개헌 투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이제 전우용 씨가 또 이 양반한테 저는 차단다 해가지고 이 전문을 찾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도 있더라고. 저는 이제 트위터에 올라오고 누가 캡처된 것을 봤는데 전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 근데 이것도 이런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닉슨이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탄핵을 당했는데 정작 탄핵 사유는 워터게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워터게이트를 변호함에 있어가지고서 거짓말을 한 거. 그것들이 탄핵 사유가 됐다. 왜냐하면은 지도자의 어떤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시스템 전체를 사람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악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 재판 뭘로 받고 있습니까 대체?
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변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번 주에도 또 구라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그걸로 또 생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도 이제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상당한 청구기 많이 벌어졌죠. 아, 예. 이게 지금 이제 2심 그 뭐야 결심 공판. 예,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다시 15년의 징역 벌금 10억으로 이제 이게 그 1심 판결이 9년 6개월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1심에서도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판결이 이제 9년 6개월로 났는데 그때 이유가 그 북한에 건넨 돈 중에 일부가 이제 북한 그 NGO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뭐 그렇게 뭐 불법 자금 송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한 건데 거기 관해서 이제 검찰이 보강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한 거예요. 북한 사회자 사이 시스템 자체가 전 나라의 NGO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북한은 완벽한 통치국가고 독재국가인데 말로는 NGO라고 그래도 다 김일성 그 김정은한테 직간접적으로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심에 9년 6개월형이 부당하다.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NGO가 있다는 거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네. 북한에도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네. 교회도 있잖아. 교회도 있고 뭐 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스님도 있고 예. 뭐 목사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그 보강을 해서 이제 다시 1심과 동일한 15년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했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증인 가지고 생쇼를 벌였죠. 예. 좀 이제 백브리핑이랑 정치신세계에서 이제 그 저기 뭐야 다들 법정 가셨더라고 구경 가셨더라고 이번에는. 네네. 단체로 가셔가지고 스케치를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따로 또 그걸 재탕할 이유는 없고 저희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더구나. 대단하죠. 네. 리오남을 만날 수가 없다. 네. 만날 수 리오남은 뭐 그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첫 버전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노출도 안 되고 그래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방법이 없던데 자기는 리오남 만나러 갔대. 그리고 옛날에 존나 많이 만났대. 그리고 뭐 만날 기대를 안고 뭐 밑도 끝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뉴스타파를 절대 보지 않는다. 아 진짜 참 어디서 뭐 정인이랍시고 이상한 사람. 진짜 한참 이 양반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이제 NL 깔아 못 버린 그런 사람 같은데. 네네. 뭐 김일성에 대한 호칭이었나? 그게 뭐 수령님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 것들이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좀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 호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 하는 걸 보면은 원래 NL 깔아있던 사람 같다. 이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러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었다. 배우 섭외마저도 성의가 없네요. 그럼 누가 나올라 그래서 솔직히 나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해야 되는데 돈을 쓰란 말이야. 돈을만 뭐 저기 변호비처럼 뭐 그 증인 나가면은 뭐 한 몇 억씩 매겨주면은 모를까. 근데 그것도 매겨주다 걸리면은 걸리면 또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함부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더 탐사에서 좀 골 때리는 또 얘기를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이화영 재판에 이제 그 증인으로 또 김성태가 출석을 했잖아요. 네네. 출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나 혹은 저기 누구야 유동규 씨나 유동규 씨, 예, 양반들은 지금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어떤 이제 네네.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이 양반들이 뭐 굳이 변호 전략으로 하면은 진실되게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증언을 진실되게 해가지고 그걸로 판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같은 경우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들을 했단 말입니다. 법정에서. 그렇죠. 뭐 돈도 줬고 네, 내가 다 줬다고. 예. 근데 그게 뭐 다만 이제 그게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더 큰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더탐사 장 뭐야? 강진구 이 양반이 또 이상한 사람 하나를 또 데려와 가지고 뭐 기사를 냈어요. 임필순이라는 양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의 뭐 수양 엄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그 뭐야 스님이더만. 뭐 스님도 수양 엄마는 할 수도 있겠지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 김성태 회장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뭐 연결된 거다. 뭐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양반 입을 빌려 가지고 네네. 뭐 김성태
회장이 이제 증언을 다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오남을 만난 적도 네. 없고 뭐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설령 그래. 설령 100번 양반이 수영 한 번하고 칩시다. 수영 한 번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런 거 얘기하는 수양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 좀 돼야지. 측근이라고 주변인이라고 했을 때 비서실장 좀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영 엄마한테 뭐 갖다부터 꼬치꼬치 다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애초에 수영 안 바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뭐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네. 근데 이 수영하는 사람은 또 더 탐사 팬이 알고 보니까 오랜 후원자이자 뭐 구독자 그런 위치로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 더 탐사의 이 보도 이후에 저쪽 진영 그 뭐 대한 언론이나 유튜브판도 지금 이제 팬이 갈렸어요. 원래 이제 지금 더 탐사랑 열린 공감이랑 분열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계속 싸우고 대립돼서 싸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더 탐사가 아닙니다. 뉴탐사. 뉴탐사나 더 탐사나 뭐. 뭐 쓸데없이 이름을 바꿔대니까 네. 사실 이거 외우고 있는 지적한 제가 더 죄송합니다. 계속 팔로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뭐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수도 있죠. 언더커버. 정서에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밀정. 뭐 이제 아무튼 잠깐만 또 말을 까먹었다. 네, 편이 갈려가지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구 열린공감 측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저거 허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이 뉴탐사의 보도가 허위라는 치고 나온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필순이라는 양반, 이 양반과 이제 그 강진구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뭐 이제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명품을 선물을 해줬다. 뭐 이제 그런 이제 폭로성 보도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강진구 측에서 반박을 한 게 또 되게 웃겨요. 뭐 그래서 반박을 해서 오늘 SNS에 또 반박 SNS 글이 올라왔거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명품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몽클레르 뭐 어쩌고저쩌고 버버리 뭐 버버리 이런 것들이 있다. 옷들이 있는데 짭이다. 짭. 가품. 뭐 그래서 뭐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될 거 없는지도 일단 김명란법에 따르면 10만 원인가 그렇지 않나? 선물이. 명품은 짭도 10만 원은 넘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구차하죠. 네, 막 구차하죠. 이게 뭐 중고다. 짭이면서 뭐 입던 거니까 중고다. 그래서 뭐 아니 뭐 걸베이냐? 나 참. 참 옹색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임필순 인터뷰가 뜨고 나니까 이제 백총이 김성태 회장이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땄습니다. 예. 뭐 이제 김성태 회장 측도 이제 백브리핑에서 그동안에 계속 재판 관련해서 계속 전부 아주 풀로 이제 스케치해가지고 보도하는 걸 쭉 보면서 이제 성실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언론이. 사실 이게 좀 저희 백총이 이제 백총 나름의 쪼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거의 로우한 자료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네. 엄청 발언 하나하나들을 거의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사관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서 뭐 이제 물론 그걸 말을 하면서 이제 심세를 넣고 어떤 의도를 집어넣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재판을 날것으로 쭉 보도하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성실성을 인정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김성태 회장도 인정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전화 인터뷰를 딴 것 같은데 뭐 이래저런 얘기 필요 없고 그냥 나 임필순 이 사람 모른다. 누군지도 모른다. 뭐 오가다 어디선가 마주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소양 엄마로 모신 기억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우 시설 무슨 봉사활동 뭐 그런 데서 한번 잠깐 마주쳤다. 2000년대 초반 뭐 그렇다는 것 같죠.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반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소해 버리겠다. 허위 사실로. 그래서 이제 이 뉴탐사는 고소해봤자 어떻게 또 언론자유 어쩌고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임필순 씨 이 양반을 고소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뉴탐사가 반박을 다시 했어요. 근데 반박을 하는 게 그 김성태 회장이었던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백총을 공격을 합니다. 반박을 한다는 게 저거 똥팔이다.
똥파리 말을 어떻게 믿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서 거기서도 어떤 얘네들이 어떤 이거 저 스스로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똥파리라서 이재명을 공격했다고 칩시다. 막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강진구 당신은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이기 때문에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이재명 편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는 말 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예. 사실 제일 쉽게 반론을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예 없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냥 스피커를 공격한다. 네. 이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똥파리라고 다른 것도 네. 아니고 뭐 그 똥파리라고 공격하면서 또 예를 들어 여기도 이쪽도 또 예전에 그 저기 뭐 현근택이 했던 소리 같은 거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백청이 작정하면은 또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예. 뭐 아예 털 수 있으면 털어야죠. 예. 어쨌든 백광현 앵커는 똥파리가 맞죠. 예. 같은 똥파리. 왕똥파리지. 그렇죠. 뭐 그냥 똥파리가 아니죠. 대장 똥파리 좀 대장 되지. 똥파리. 예. 수괴. 수개 똥파리 하자 그래. 총재 똥파리 하면 되겠다. 똥파리 총재. 예. 우리 똥파리 찌끄레기. 난 한 초파리 정도 해주면 안 될까? 초파리. 예. 예. 초파리 합시다. 초파리. 요즘 식초를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음. 그래도 아무튼 얘네들은 진짜 뭐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언론이라 그러고 언론사 등록됐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우리만도 못해요 수준이. 사실 뭐 우리 좀 방법만 알면은 우리도 언론사 등록할 수 있을 걸?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 대상을 너무 저질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옛날에 왜 그 성남에서 그 이재명 그 그러니까 실드 치던 애들 뭐 1인 미디어 하는 애들 1인 미디어 하는 애들 다 언론 등록했잖아. 등록만 했지 걔네들 언론입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등록까지는 할 수 있다고. 유탐사가 말하는 뭐 우리 자기네들 그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참 그래서 참 부끄러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뭐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유탐사 하는 거죠. 네. 예. 이 얘네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또 구독자들 덕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 말들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네네. 뭐 관련됐다면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왜 음모론을 신봉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나온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좀 봤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저자가 코시국 때 그 방역에 관해 가지고서 네. 이런저런 이제 정책들을 정부에 많이 제안을 하고 미국 정부가 수용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그쪽 분야의 이제 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음모론자들의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배층이 코로나를 빌미로 대중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려 한다. 그런 식의 음모론에 이 양반이 이제 어떤 그 앞잡이로 그렇게 이제 주장당한 거예요. 옛날 이제 그 종말론 뭐 이런 거랑 이제 같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뭐 어쩌고 하면 몸에 바코드 새기고 그때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 안에 이제 그런 생체 바코드 베리칩 뭐 그런 거 뭐 저쪽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다음에 막 그 빌 게이츠까지 이름까지 나와가지고 그 칩 그 빌 게이츠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를 뭐 인구를 말살하고 세계를 뭐 지구를 정복하려 한다는 등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공격을 당했어요. 인신 공격을.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스스로가 이제 정신병 생길 수준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산속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대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이 책 리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 철학자 테오도 아도르노라는 양반이 했다는 말인데, 네. 민주주의의 적은 약한 자아다. 그 자아가 약한 자아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정말 잘 함축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변질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전체주의잖아요. 네. 집단주의, 전체주의고 이제 뭐 전체 집단주의의 광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단주의나 전체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는 저는 크게 이제 뭐 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피해 의식이 쌓이고 네네.
그 와중에 그 피해의식을 건드리는 포퓰리즘이랑 그다음에 피해의식을 증폭시키는 음모론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그게 이제 파시즘의 광기로 이제 준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한 자라는 게 이제 이 코시국대 고초를 겪은 이 양반의 이제 뭐 책에 따르면은 뭐 이제 사람들이 왜 음모론에 빠지느냐 그 작동 기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코시국대 이제 방역 조치를 취하니까 생계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뭐 직장이 폐쇄당해 가지고 그렇죠. 월세를 못 내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된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실존주의적으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에 이래서 인과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인과성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길 가다가 막 도로 막 파란 불일 때 길 건너고 그렇게 신호 잘 지키면서 가도 재수 없으면 차 사고 당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게 나한테 무슨 인과성이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지. 그냥 우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코시국 때 그렇게 고초를 당한 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연한 일인데 이 사람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하게 되는 거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는 게 음모론이라는 거죠. 탓할 사람이 생기잖아. 비밀 정보가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코로나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면 거기서 묘하게도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는. 일종의 정신 승리죠. 그것도. 네. 예. 근데 정신 승리는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정신 승리는 행복감을 못 줍니다. 이게 그 통계치로 보면 결국은 더 사람들이 더 불행함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약한 자라는 게 피해의식에 쪄들어가지고 뭔가 탓할 거리를 찾고 싶어하게 되는 그런 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따가 또 한 사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약한 자. 네. 우리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정독질하면서 그런 얘기들 했잖아. 지치면 변절한다 뭐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꼭 변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흑화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많다.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은 숱하게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자아에 충실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파시스트가 되지 않으려면은 충분히 굳건한 자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 그리고 이제 정신 승리가 아닌 이제 진정한 네. 어떤 긍정회로. 이제 그렇죠. 진정한 긍정회라는 건 근데 이제 진정한 긍정회로를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가져야 되는 거죠. 꼭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제 뭐 그걸 좀 애들로 말하자면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들.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어떤 식이든 간에. 근데 이제 대부분 생물학적으로는 다들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애들이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진짜로 어른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우리도 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한순간이거든. 사람 막 가는 거. 그렇죠. 유시민 꼬라지 보라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약한 자아다. 네. 약해지지 네. 않기. 자기 생활 충실히 하고 그렇죠. 그냥 예. 좀 담담한 호연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모든 것에 네네.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네네.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너무 의식하면 또 인생이 밋밋해집니다. 밋밋하면 어때? 이렇게 좀 다이내믹해야지. 자, 그래서 짧은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하나에-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월 두 번째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 당첨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트위터 닉네임 무순님이시고 아이디는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이제 N으로 시작해서 R로 대문자 R로 끝나는 네네. 아이디가 이제 트위터 닉네임 무순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일주일 안에 그 수령받을 주소를 보내주시고 수령 후 일주일 이내에 후기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번에도 무슨 색입니까? 이번에 흰색이랑 보라색이었던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또 이제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11월 15일 금요일에 네.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을까 이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하루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예. 걱정이 되네요. 이날 사장님 또 술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추첨을 하실 수 있을지. 사장님께서 그냥 과감하게 11월 16일 토요일에 추첨하시겠다고. 뭐 토요일도 좀 그 숙취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주 쉬고 주말 쉬고 한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뭐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추첨 날짜를 한 3일 정도 늦추시는 게 낫지 않겠나. 자, 그래서 뭐 방법은 같습니다. 이벤트 글 이제 리트윗하시고 웰컴퓨터 계정 팔로잉 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흑백 소금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국감이 이번 주로 이제 겸임상임이 맞나? 네, 맞습니다. 겸임상임 몇 개 빼고는 다 끝났어요. 11월 1일자로 이제 국감이 종료가 되고 지금 이제 예산심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1월 1일 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 기간은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 그런데 최근 3년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랬었죠. 이게 이제 잘 안 지켜졌었는데 네. 그래도 뭐 좀 나아진 거는 옛날 아마 이명박 때인가 하여튼 그런 아주 예전에에 비해서는 그래도 막 해가 막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좀 그런 건 있었죠. 예. 좀 그 국회에 좀 호소도 많이 하고 정부 측에서 네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해는 넘기지 말자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맨날 싸우긴 했지만 지금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의 타협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불투명한 상태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험악해질 수도 있죠. 원래 이제 그래서 그 예결특위에 이제 대통령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듬해 그 예산에 관해서 시정 연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 있겠냐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설을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하러 가면은 민주당 배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조국당 배치들도 가만히 있겠냐고. 뭐 욕을 하고 뭐 야유를 하고 그러겠지. 그래서 올해 과연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모로. 그 국정감사랑 예산 심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국회에서 하는 1년에 하는 일 중에 한 절반은 10월 11월에 다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10월달 그냥 이렇게 개판 치고 넘어왔지. 11월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지. 근데 지금 뭐 정부라도 중심 잡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지. 진짜 깝깝합니다. 자, 이제 뭐 이어서 내년 경기에 관해서 이제 좀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나를 볼까 하는데 10월 25일자 이제 JTBC 보도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확실하게 살아난다더니 경제 빨간불.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올해 결국 올 이제 지금 이제 4분기로 접어들었잖아. 네네네. 지금 이제 그 경제 4분기하고 벌써 이제 1개월이 지났죠. 그렇죠. 이제 그 경기 회복세가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반등된 듯한 그런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에 관한 이제 이야기라고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올해 초가 아니구나. 현재 이제 그 경제부총리 최상목 이 양반이 미국 순방 중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순방 중에 이제 이런 짧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수출 불확실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올 초에만 해도 그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2.6% 한은이 2.4%였는데 지금 이제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런 의중을 내비쳤다라는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뭐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올 초나 올 중반 때는 어땠냐 이것들 한번 보면은 올 1분기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성장을 1.3% 깜짝 성장을 했죠. 네네. 이거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1분기는 다뤘고요. 네. 2분기를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2분기 때 뭐 다른 것도 이재명 재판 때문에 뭐 다룰 예, 생각이 없었나 보지. 2분기가 이제 이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인데 네. 그 2분기가 이제 1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다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1.3% 깜짝 성장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의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코멘트를 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8월달에 이제 그 대통령 국정 브리핑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좀 강한 확신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거시기한 게 앞서서 이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올해 4월달에 이야기했던 건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8월달에는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약간의 이거 좀 오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매달 경제 동향 보고서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걸 이제 그린북이라고 한다고 해요. 산자부에서 네. 수출입 동향 이런 걸 이제 매월 네. 발행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도 아마 포함된 경제 동향 보고서가 매월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10월 달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고 계속 전망을 했다고 해요. 이 그린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3분기 때 이미 이제 그 경기가 성장률이 한 1% 정도 감소를 냈어요. 수출이 급감하면서. 그래서 이거 좀 그린북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금융계에서는 10월 달부터 이제 한국 수출이 정점을 찍고 다시 하향세로 꺾일 거라고 일찌감치 전망을 했어요. 이게 한 8, 9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와서야 이제 이거 성장치 재조정해야 된다,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서 이제 뭐 시인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래도 뭐 수출액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고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닥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이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된 거를 보죠. 네. 이 잠정치인데 그러니까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생긴 건데 한마디로 보면 전 분기 대비니까 항상. 네. 그래서 2분기 대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성장 못한 거네.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였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서 0.9% 성장을 했는데 수출에서 마이너스 0.8% 네. 그렇게 해서 0.1%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제 계속 올해 이제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수출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그래서 수출이 이제 계속 호조를 이어 성장을 좀 견인해 나가면서 내수가 회복되면은 이제 경제 성장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를 것이다라고. 그게 이제 올해 초의 전망이었죠. 그게 이제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이었나?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그렇게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기자 간담회에서 맞다. 한국은행 네. 총재 이창용 총재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3분기 성적이 이렇게 됐으니 믿었던 도끼 발등 찍힌 거죠. 그렇죠. 수출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수출이 왜 이러냐.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8월에 전망한 0.5%라는 수치에서도 크게 못 미치는 거죠. 0.4% 포인트나 네네. 내려가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KDI에서 예상한 것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도 KDI에서는 8월에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은 하반기를 수출 증가는 확대되는 반면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24년 경제 성장률을 0.1% 포인트 하향 전망했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평가 기관들은 다들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수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수출 부진이 크게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3분기까지 딱 보면 그런데 네. 또 이게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10월 수출입 동향 보고를 했는데 10월 실적이 좋아요. 또 10월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10월 것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고서 그 다음에 한 이게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라고 하고 있고요. 수출액은 계속 조금씩 늘어는 나고 있는데 성장률이 좀 부족하달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반도체가 125억 달러 수출을 했고요. 이게 월에 보여준 수치로는 뭐 아마 이게 10월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이라고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62억 달러 수출을 했는데 이게 역시 10월 달 아마 10월 기준 역대 모든 10월 판매 수출액을 모아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팔았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하는 게. 네, 뭐 그렇긴 한데 또 근데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급하게 한번 산자부가 이제 매년 연간 모아놓은 거를 수출액만 한번 이제 모아봤는데 2019년에 이제 1년 동안 5,425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처지죠. 5,156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은 6,445억. 그 다음에 이때가 정점입니다. 2022년 이때가 1년 동안 6,836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이때가 이제 정점이고 그 다음에 수출액이 2023년에 작년에 줄어들었습니다. 6,324억 달러. 네. 이게 좀 그러니까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입액이 높았죠. 예, 환율 때문에. 네. 환율 사정이 올해도 안 좋지만 작년에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자라서 좀 그게 컸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이제 누계로 5,661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네. 수출을 했는데 2022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려면은 남은 2개월 동안 한 달간 587억 달러 수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2021년에 11월하고 12월 600억 달러 각각 600억 달러 수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 정도 최근 5년간 이 정도 수치를 보였던 적이 없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023년 기준만큼 팔려면은 11월, 12월 각각 한 300억 달러 이상 하면은 되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수출액은 그러니까 결국은 고점 대비로 하면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뭐 그럭저럭 이어 나간다고 하면은 뭐 300~400억 달러 이상 하면은 어쨌든 수출은 그럭저럭 이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출액이. 근데 이제 긍정론이나 아니면 뭐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렇죠. 그냥
그냥 10월달 쫙 모아놓고 뭐 이때가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고 또 지난번 우리 이낙연 총리님 강연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 거의 모든 메모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칩이 대체로 AI 쪽이 가장 강세를 보인다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쪽이 이제 제일 고부가 가치니까. 네. 그쪽이. 그래서 뭐 TSMC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죠. 뒤쳐져 있는 네.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뒤쳐졌어요. 아예. 네. 그럼 과연 되겠냐? 지금 그나마 하이닉스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칩을 만든다고. 그 메모리 칩을. 그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걸 하는데 삼성은 아직 그거를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 전망이 삼성전자 주식이 괜히 5만 전자가 된 게 아니에요. 5만 원대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전망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일단은 팔아먹는 이제 좀 평범한 메모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디램 여전히 많이 팔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좀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고 언제 이제 위협당할지 모르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성장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의 수출도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수출액이 계속 꾸준히 지금 증가해 왔다고 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국내 생산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직 많이 없습니다. 네. 예. 이놈의 미국 때문에 네. 왜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 공장 미국에다 지었죠. 현대자동차 생산기지 미국에 지었죠. 와, 미국에다 투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좋을 게 그렇게 아직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사실 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방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자랑하기에는 근거 없는 낙관론 펼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전망 자체가 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훨씬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없지. 그리고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걸 지적하는 야당도 없지. 얘네들은 뭐 그냥 지역 상품권이면은 만사 오케이인 애들이기 때문에 네, 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얘기 조금 더 해봅시다. 하는 김에.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어제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요건 이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한 조사이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중에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항목을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19%. 아, 드디어 20%가 깨졌네요. 네, 잘못하고 있다가 72%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4월달 총선 이후에 계속 20%대에서 오락가락 했었거든. 그 안에서 네네. 좀 뭐 지지율 상승 그래봤자 29%까지 갔던가 그런 적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잠깐 뭐 네. 20% 후반 갔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오르락 25, 23 뭐 지난주에 20점 몇 %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점몇 아니면 22%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윤석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19%. 네네. 이게 이제 그 갤럽이 2012년 1월부터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여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시절부터 대충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명박 시절에 2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12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합니다. 임기 후 집권 이제 후반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박근혜의 경우는 그 국정농단 폭로 시작됐을 때 이때 이제 2016년 10월 이때 국조 때였죠. 그래서 이제 두 정부 모두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고 임기 말 이제 선거 약 5개월 정도 앞두고 네네 대선을 앞두고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집권 중반기잖아.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최저 지지율이 29%였어요. 네네네. 아마 그때겠죠. 예. 그 평창 때 아니야 이거? 그땐가? 아니면은 우리 서초동에 있을 때 아닐까? 아 뭐 서초는 아니면 코시국일 수도 있겠다. 코시 때는 좋았죠. 코시국 때는 코시국 좋았지. 괜찮아. 서초 때였나? 그때는 오히려 좋았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평균 지지율이 19% 나왔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이 18이야.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세종, 충청 여기가 29%고 뭐 광주, 전라는 6% 여긴 당연한 얘기겠죠. 네네. 그리고 인천, 경기 16% 여기도 뭐 인천, 경기도 지금 네, 이제 야권이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부울경은 22, 서울도 22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18 나기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네 그렇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탠스별로 보면은 보수층 같은 경우는 33%, 그다음에 중도층은 14, 진보층이 4%가 잘하고 있다. 진보 4%는 클릭 미스 아닐까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본인 성향을 잘 정치 성향을 잘 모르시거나.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클릭 미스지 결국은. 네네. 그래서 이 중도층 성향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해 보입니다. 중도 14 잘하고 지지 중도에서 한 14% 정도 지지율 나온다는 게 요거 평균 19에서 5%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 아무튼 이제 지지율이 바닥이다.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인가? 임기 중반에 이랬던 경우는 근데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집권 3년차 때. 네. 참. 야, 19%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 그 전국으로 들어서면서 2016년 10월달에 그때 네네. 이제 17%를 여조로 시작해가지고 그 직무 중지될 때까지 평균 지지율이 5%가 나왔다고 해요. 5%면 사실상 지지율이 없는 거라고 봐야지.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 5% 안에 클릭 미스도 있을 거라고 진짜로. 오차 범위가 보통 몇 퍼센트 나오지? 보통 3%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5면 진짜 없는 거지. 우리도 빨리 우리 당 지지율 빨리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이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은 좀 가짜는 뜬금없고 좀 가짜는 그런 행보를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월 27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10월 30일 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랑 초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재명이.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는 김종인이랑 이상돈을 같이 만났어요. 또 한 번.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 것들 물어보니까 이상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제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었고 나는 정부가 형편없지만 과거 국정농단 체제는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같은 경우는 뭐 탄핵일이 특검이라는 거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점잖은 방법으로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당으로서 현명한 태도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 관계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뭐 윤석열이 아무리 국정 운영을 못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끝장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원로분들에게 야당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당장 뭐 탄핵을 하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고 뭐 그렇게 이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분석하기에 기사에서 꺼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만나서 이제 뭐 질문할 만한 민주당 원로가 남아 있지 않다. 이해찬. 이해찬도 별로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화영 골로 보내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놈인데 이해찬이 뭐 좋아할까 이해찬이? 뭐 그리고 뭐 이해찬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좋게 비춰질 일도 없죠. 그렇죠. 지금 둘 다 서로 저 새끼만 가고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뭐 대책으로 왜 이러냐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거 지금 저는 일정 부분 이제 법원에 유세 떠는 거다 이것도. 아 그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내가 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보낼 수 있겠어? 너희들이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막 그러는 거지 법원에 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박스권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보수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인사들을 만난 것 같은데 이분들 유통기한이 좀 끝났죠. 한참 지나갔죠. 예, 특히 뭐 그나마 이제 우리 전문 비대위원장 김종인 영감님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비례 몇 선 했지? 비례 한 3선 5선 정도 하지 않았나? 예, 비례로만 한 4, 5선 하셨죠. 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랑 만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걸로 중도 확정이 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방법론을 취했을 때 그나마 중도 확정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네, 굉장히 이제 올드한 방식이죠. 누구 옆에 서는 걸로 이미지를 바꾼다고 혹은 이미지를 확장한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루한 방법론이고 먹히지도 않죠, 사실상. 네, 그게 통할 만한 인물은 정말로 거물급이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 한 진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랑 뭐 회동을 한다 그러면 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만약에 DJ께서 살아계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한 원희룡쯤 되는 인간이 DJ랑 회동을 했대. 그래 버리면은 원희룡 이쪽으로 외연이 확 넓어질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 급이 돼야 가능한 거지. 김종인 만난다고 보수 성향 혹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이재명 바뀌었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저 SNS에 적었습니다만 이거는 김종인한테 교과라는 거야. 저 이재명 묻었네 그 소리 듣는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되도 않는 뭐 이게 그러니까 진짜 10년 전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 그래서 뭐 만나가지고 근데 이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괜히 탄핵 지랄 말고 그냥 하는 일이나 잘해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일 잘하고 좀 그렇죠. 중심 잡고 단단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말하자면 거의 공통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의견을 구하러 갔다고 이재명 측 관계자는 의견을 구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 회담 이후에 뭐 중심을 잡았냐면 그것도 아닌 거야 보면은. 당장 지금 저희 이제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아마 그 서울역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쯤. 네. 지금 2시 넘었구나. 녹음하다 보니까. 자, 이번 주에 이제 또 좀 웃기는 꼬라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국감 기간에 이제 강화군 주민들이 이제 와서 호소를 했잖아요. 예. 대남방송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이제 강화도에 또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뭐 이제 군사합의 파기 후에 뭐 쌍방의 긴장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이 없다. 여러분께서 소리를 높여주셔야 한다. 야, 뭔 소리야? 네 지금 주민들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막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새끼는 지금. 지금 민주당 별명이 뭡니까? 거대 야당 아닙니까? 거대 야당. 171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체 거기다가 뭐지 조국당이랑 이런 거를 협력할 수 있잖아. 그렇죠. 둘이 합치면 190석 넘어요. 이제 180은 안 되지. 190 넘으면 된다고? 둘이 조국당이랑 합치면 190까지 안 가나? 조국당 안 되죠. 조국당 5분의 3이 넘을 수가 없지. 조국당이 몇 석이지? 세넷 됐잖아. 아니야. 조국당 비례인데. 잠깐만. 개혁신당이 4명이고 개신당이 4명이고 한 10명 되나? 180 몇이지 그래봐야. 야사당이 모두 모여야 12석. 그러니까 183이잖아. 183이면 뭐 탄핵을 못 시켜도 법안 통과시키는데 무리 없잖아. 그러니까는 맨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빠꾸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강화도 이 소음 피해 같은 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 들이대볼만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대 야당이라는 애들이 힘없다고 여러분께서 목소리 높여주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통 호소하시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당신들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저희 대통령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 소리 아니야 지금 이거. 차라리 함께 탄핵시키시다 뭐 이런 소리라도 하든가. 지금 뭐 그 소리에 다름없어요. 탄핵 집회 나와달라 그 소리나 다름없는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꼬라지가 웃기는데 그래서 뭐 이재명이 자기 힘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다 그러면은 네 새끼들 탄핵도 못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같이
탄핵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이게 골 때리는데 10월 31일자 이제 그 프레임메이커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이제 10월 31일자 프레임메이커 기사에 따르면은 강화군이랑 파주시 요 두 군데 이제 지자체장 그 자치단체장들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금지 및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11월 1일자로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건 이제 뭐에 근거하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라서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위험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대북 전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을 내렸습니다. 강화군에서. 네네. 강화군수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보다 힘이 세네 일단. 네네. 그리고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도 31일자로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려는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시하고 즉각적인 중시와 퇴거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법적 조처가 내려지는 거죠. 지금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기서 삐대고 그러면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 강화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네, 박용철. 그다음에 현 파주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김경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이 김경일 파주시장이나 박용철 강화 군수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리고 참 당연히 일머리가 없다. 그렇죠. 아니면 일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럼 네. 이게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강화 군수를 만나서 뭐 실질적인 그렇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얘기를 하겠다.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면 강화 군수를 돕겠다. 뭐 그다음 파주시장을 돕겠다. 도와서 이거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 아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까지 지자체장을 두 번이나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이 일머리가 안 나온다고? 일을 해봤어야지. 뭐 개발 팔아먹기를 하고 팔아먹는데 급하고 그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자기 광팔려고 맨날 돌아다니기를 했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 잘하는 행정가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이 피해 보고 있는 이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한테 말해도 소용 없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가상키는 하냐고. 왜 갔냐고 이럴 거면 진짜 이런 소리 할 거면 진짜 어이없죠. 이거 사진 박으러 간 거야 이것도 보니까 결국 사진밖에 안 남는 거야 이러면은. 사진 어떻게 박혔는지 이 인간 표정까지 보인다. 진짜 뭐 강화도 힘없는 표정 짓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강화도 갔다가 또 해병 부대도 가고 그랬겠지. 군부대 밥먹고 가고 그랬겠지. 그렇죠. 예. 참 거기 갔었다 그러지. 참 한심하다. 그리고 이제 강화군수랑 파주시장 두 양반은 지금 이제 뭐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긴 하죠 이것들이. 그렇죠. 이제라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자치단체 요 지역 그 기초단체장 수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추잡스럽게 구는 거고 강화군수는 그 어떤 당적이 국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정부 기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뭐 높이 살만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이거든. 아 그렇구나. 올해 보궐로 당선돼가지고 바로 내년에 또 지선 치러야 되니까. 지선 뛰어야 되니까. 네네. 그렇구나. 네. 자, 뭐 아무튼 이재명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은 없더라도 해야지 이거는. 그럼요. 강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피해, 해야지. 직접적인 엄청난 데미지인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그럼요. 그 일상생활 다 망가지고. 동네에서 요즘 계란차도 안 다니잖아. 저는 사실 어릴 때 계란차는 그렇게 안 거슬려 했거든. 뭐 저도 그냥 뭐 그러려니 했었죠. 뭐 계란차 하루 종일 뭐 24시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해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두부종 소리도 들리고. 아니 두부종 소리한테는 그렇게 큰 소음은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계란차는 것도 PA 장비로 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 21세기에도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고장난 컴퓨터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상당수가 없어진 게 어떤 그 상업 행태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 다 소음이라고 민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거든.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둔감한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냥 백삭소음 삼아 그렇게 이제 여기기도 했지만은 민감하신 분들한테 진짜 심각한 고통이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진짜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1당 당대표라는 인간이 가가지고 우리는 힘없다 소리나 하고 있고 거대 야당. 얘 대통령 시켜도 대통령 힘없다 소리하고 다를 것 같아. 이게 그 170석이 넘는 정당의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헌정사에 그게 몇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예. 이재명이 거의 처음일 거야. 예.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이재명 뭐 힘 없으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달라 소리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게 저희 소재 뭐 해저 정치라고 붙었는데 그 저기 뭐 홍명보 국대가 해저 축구라 그러잖아. 아 그렇습니까? 몰라요? 아, 그거 예, 몰랐습니다. 그 저기 뭐야 손흥민이랑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있을 때 네네. 전방에다가 그냥 공포 엉쳐놓고 손흥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전략도 전술도 없고 그냥 해저 축구다 그런 이제 비아냥을 많이 들었거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가 해저 정치야. 자, 이제 10월 30일 날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시했다는 뭐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현 상황을. 그래요? 뭐 사실 좀 충분히 엄중하게 다룰 만한 사안이긴 하죠. 엄중하긴 한데 비상 상황인 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원 문자를 이재명이 이제 당원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래요.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이 여실히 드러났다. 뭐 윤석열 정권이 그런 건 맞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점에서는. 상임위의 뭐 법사위라든가 과방이라든가 이 상임위원장들의 무개념이 많이 드러났는데. 자, 그리고 당장 앞서서 그 강화도 와가지고 힘없다 소리 했잖아. 그렇죠.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똑같이 하고 있네 이재명도.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주민들한테 정작 그 피해 당사자한테 가서도 뭐 덕담 한마디도 못 하는데. 네. 감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11월 2일 날 서울역으로 나와달라. 그렇게 이제 호소 문자를 보냈어요 당원들한테. 근데 이제 이 당원 문자가 이 한 가지 폼으로 한 가지 폼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나온 건지는 발송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당원 문자도 있더라. 이재명 그 무죄 탄원이랑 이 김건희 특검 집회 나와달라는 그거랑 묶어가지고 그렇게 네. 보내는 문자들이 있더라고. 그게 지금 현재 민정 스탠스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탄핵 집회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무죄 탄원이랑 묶으면 어떡하냐고. 별도로 분리를 시켜야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지금 지금 이제 예정된 바로는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아, 네네. 15일 전날이네. 아,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또 이제 조국당은 11월 16일 날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네. 왜 서초동이지 근데? 용산에 가야지. 뭐 민주당은 서울역에 모여서 용산까지 가투할 모양인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서초는 무슨 맥락이지? 검찰청에 대고 이야기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 본인의 추억의 장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동부지검을 가야지 그러려면. 뭐 서초 예수도 하고 싶은가? 글쎄요. 조국 씨 서초 가가지고 홀로 아리랑이나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 보면 또 눈물 흘릴 지지자들이 있을 거야. 홀로 아리랑 많이 부르시고 거기서 혼자서 서초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조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적극 제출할 수 있도록 뭐 탄핵안을 지금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작성 중이라고 하죠. 탄핵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헌재 구성부터 지금 정상화 시켜놓고 말을 하라고 이 사람들아. 탄핵안이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네. 뭐 탄핵안은 뭐 지금 이제 김건희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이게 그 명시 관련해서 이것들을 국정농단이라고 보려면 볼려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좀 아리까리하고 네네. 명확하지는 명백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여론 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 그 수준으로 만약에 여론이 일어난다 그러면 헌재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제 집회를 모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집회 못 모으지. 이재명 안고 있는 한은 인트로에도 적었지만은
논리적으로 충돌을 한다니까. 이재명 무죄 주장하면서 윤석열 탄핵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일관성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버리고 이재명 네 재판에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지 마세요. 너 당대표 하지 마세요라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을 먼저 제껴버리고 난 뒤에야 윤석열 탄핵하자 소리 하는 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정당성은 생기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보자고 이 개딸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서울역에서. 근데 안 그래도 녹음 끝나고 잠깐 들렀다 갈까? 귀찮아. 난 귀찮아. 안 갈 거야. 궁금해. 안 갈 거야. 난 안 궁금해. 그리고 녹음 끝나고 나면 서울역이 없을 수도 있지.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냥 서울역에서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에서는 쭉 할 거면 거기에 모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가 장소가 넓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야지. 아니 하려면 용산에서 해야지 왜 서울역에서 하나? 에이 용산 거기 얼마 모일 장소가 없어. 거기는 물론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숫자가 안 모이겠지만 어쨌든 상징성은 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죠. 아니, 그동안에 민주당이 얼마나 엄프를 많이 했습니까? 뭐 제 SNS 적긴 했지만은 총선 때 민주당 자기들 당원 800만이라고 그런 적 있어요. 400만. 800만까지 나왔어. 800만? 예. 그 뭐 이제 그리고 뭐 맨날 지금 이재명 무죄 근거로 삼는 거 뭐 1,400만 표? 1,600만. 1,600만 표? 그래 이재명 찍은 사람들 다 불러내서 김건희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하자고 얘기해봐. 그럼 되겠네. 그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지지 와서 찍어준 걸까?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뭐 전국이 혼탁한 와중에 이제 이재명은 11월 15일 날 그 재판으로 해서 많이 후달려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니까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응답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렇죠. 이재명이 해저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이제 평당원이지 이 양반 지금 이제 평당원이고 네. 그리고 전직 이재명의 7인회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리고 이제 코인계의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죠. 예. 김남국 씨 코인 전문가도 감탄할 정도의 그렇죠. 거래를 보여준 코인 전문가들도 상상도 못할 그런 네네. 수준의 김남국 씨가 이제 11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제목이 상당히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 노름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 느낌표 3개. 이 글을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하려다가 그냥 이제 이게 방송에서 쭉 읽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전문을 가져왔는데 이 글이 굉장히 올드해요. 일단 글의 테이스트 글의 스멜이 굉장히 올드해. 거의 탑골공원 레벨인데 김남국은 이렇게 나이도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좀 올드한지 모르겠어. 여러모로. 뭐 이런 거는 그냥 쌍욕 받고 가는 거죠. 진짜 김남국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문장은 또 남원주로 시작해. 이게 그 김선 전 행정관께서 지적을 하셨죠. 예, 전형적인 기출 문제. 이 남은지의 변형이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라 좀 치지 마. 구라 좀. 아니 뭐 좋아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나도 제가 이재명을 비판할 때 나도 이재명 지지하지만이라고 시작하면 좀 더 설득력이 생깁니까? 나이지. 나이지.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모든 댓글에다가 나도 이재명 지지자지만 하면서 이재명 까는 거. 그렇게 댓글을 다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억울 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님 또 이제 독후감 올리셨다고 SNS에 10월 최근에 올리셨죠. 10월 31일자로 올리셨던가. 그것 때문에 이제 김남국이 빡쳐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글이나 한가하게 올리고 있냐. 뭐 그러면서 나와달라. 뭐 그 윤석열 탄핵 집회에 선봉에 서달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 중간중간에 보면은 얘도 날조를 대놓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 당원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길 기대했다. 대통령님이 언제?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닌데. 예. 그리고 뭐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민주당이 도와준 적 있어? 없죠. 근데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없죠.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아니 오히려 틈만 나면은 대통령님 만나달라고 양산에 평산마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고 이재명 자기 사법 문제랑 자꾸 이제 동일시하려고 엮으려고 그러기도 했었지. 그러면서 뭐 김남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당원과 국민을 호구냐. 이 새끼 진짜 안 될 새끼야 이거. 아 김남국 진짜 김남국이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취하는 스탠스가 뭐냐면 빈약한 자아예요. 바로 이게 약한 자아. 예, 빈약한 자아로 글을 쓰면 이따위로 글이 나오는 거야. 피해의식만 드러내는 거야. 그것도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는 피해를 가지고 가공된 피해를 가지고 피해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탓할 거리를 찾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놈이 썼잖아 여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이라고 했잖아. 이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남국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배지까지 달았던 새끼잖아. 너는 그때 실드 안 쳤냐?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후보 추천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입맛대로 추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푸시한 게 윤석열 아니었어? 그렇죠. 근데 무슨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야? 근데 이 말도 김남국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적어도. 그럼요. 그냥 일반 시민은 할 수 있으면 되는 얘기를 얼마든지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참으로 좀 후한무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 왜 됐어? 이재명이 져서 된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요. 이재명이 못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남국이 네가 2020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야. 때문이지. 100%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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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지.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두드리 맞아야지. 그럼요. 근데 왜 이재명이 떨어진 거는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재명이 그나마 그 표수 나오는데 최소한 몇백만 표는 법대줬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 그럼요. 말해 뭐 합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이 글의 막판에 올라오실 때 경기도 들려서 김동연 데리고 오래. 김동연은 왜? 김동연도 필요해? 김동연 데리고 오래. 김동연은 안 오나? 김동연 지사도 함께 손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며 이번 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듭시다. 이게 얼마나 옹색합니까? 옹색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 집회가 그리고 뭐 정치인들 집회예요? 아니잖아요. 국민 대운동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 김동연 한 명 나온다고 뭐가 판도가 바뀔 것도 아니고 김동연 나오면 뭐 시민들이 뭐 1000명 20000명이 따라 나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이죠. 2016년에도 뭐 민주당이 뭐 나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나? 그냥 사람들 빡쳐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시위할 데 없나 그러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모이기 시작한 거고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정치는 오지 마라 그랬어. 그렇죠. 변질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렇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비춰질까봐 오히려 정치인들 못 오게 했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더라도 연단에 못 올라오게 했었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호소할 일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님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지지자들 중 일부는 나갈 수도 있겠지. 대통령님 보려고 대통령님 나가신다니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 일반 시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남국이는 왜 대통령님한테 이러고 있지? 얘는 뭐가 불안해서? 뭐겠습니까? 근데 남국이도 이재명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이미 다 동원 능력이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었습니까? 그쵸, 길바닥에 좀 나오게 하려고 애를 무던히도 애를 썼었지. 단식도 하고 테러도 당하고 뭐 했는데도 뭐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뭐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모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모이긴 하겠죠. 네. 하지만 뭐 저한테는 남일이고 윤석열 뭐 탄핵시킬 수 있으면 탄핵시키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을 치우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쉽게 치워지겠습니까? 예, 저는 그 앞선 그 이재명이 만난 그 세 네. 사람이 한 얘기가 그냥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탄핵하려고 해봤자 탄핵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정치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정치 그렇죠. 네. 본연의 기능으로 정부를 제어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런 얘기지 무슨 탄핵 그리고 지금 탄핵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집권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탄핵 이야기 나왔잖아. 그리고 그 뭐 검찰, 뭐 장관 예. 다 탄핵하려다가 다 실패했잖아.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억지를 써니까 억지만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일반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핵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수 있다고. 네. 저것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계속 탄핵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무능력함만 더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체제로 굳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민주당은 일사불란할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31일자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제목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호소 릴레이 야 일각에서도 오버하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SNS상에서 그 민주당 무죄 릴레이 인증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군요. 이게 이제 10월 요 기사가 31일자 기사잖아요. 10월 네네.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동참한 의원이 18명이에요, 총. 네. 대부분 초선이고. 하필 18명이네요. 네. 그러게. 퍼킹 의원이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의 한재선 의원이 이제 이렇게 뭐 코멘트를 했어요. 오랜만이네요. 한재선 씨. 네.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대표의 사적인 법적 다툼까지 나설 필요가 있냐? 라고 이제 퉁명스럽게 한재선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똥파리가 남았어요. 수박을 합시다. 수박. 수박이죠. 수박을 수박. 합시다. 똥파리는 우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릴레이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한초선. 예, 지목을 받고 취지에 공감하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인데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을 받고. 예. 너 다음 you are next. 그래서 치킨 쓰는 거야. 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 밖으로 퍼져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냐는 문제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위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 피켓을 왜 듭니까?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다음 총선에 또 뽑아주세요 이거 아니야? 네네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래서 이제 한재선도 이제 한재선 씨도 그 점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초선이라는 양반은 뭐 지목 받았으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마다하냐. 오히려 저는 이런 느낌도 오히려 듭니다. 오히려 좋아. 나한테 왜 안 왔냐. 그동안에 왜 내 차례는 왜 안 오나 막 그러고 있었다고. 얼마나 이 의원 자질이 이게 무슨 뭐 1인 입법기관은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오늘은 내가 한초선이지만 네. 다음에 내가 한재선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국 이 민주당 이 한초선 네네. 이런 사람들도 자아가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 뭐 1인 헌법기관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네. 배치들이 뭐 툭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만한 자존감을 스스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렇게 자기 중심이 분명한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고 대체. 자기 중심 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에서 쫓겨나거나 당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빈약한 자아들만 남아 있으니까 당이 파시즘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개딸의 대리인이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는 지금 이제 11월 15일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5,000명 모을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인데. 근데 전국회니까 전국적으로 빡빡 끌고 모으면 5,000명 되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얘네들 회원 수는 꽤 많으니까. 근데 이제 회원이 다 기어 나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제 얼굴 도장 찍어야지. 여기 다 꿈나무들인데.
이 정도 동원력이 과연 될지. 근데 이제 그 본인들 말로는 이게 이제 극우 단체들의 스피커 시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지 이재명한테 눈도장 얼굴 도장 찍히려고 나가는 거지. 그밖에 없지 뭐. 혹은 이제 개딸들한테.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잠깐 봅시다. 10월 23일날 이제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 숲 페이지 여기 이제 가끔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글 올린다잖아요. 무기명으로. 네네네네. 여기 이제 민주당 보좌관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집권 플랜본부 단단히 미쳤네. 어려운 민생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금투세 시행 안 한다. 부의 축적을 악마화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음. 우리가 총선 이긴 이유는 간단해. 배 나온 오빠가 싫어서지 이재명 좋아서 찍은 게 아니야. 제발 착각 그만해. 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좀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뭐 저기 뭐 예산 지금 이제 예산 심의 기간이 다고 하는데 내년에 세수 펑크 어떻게 복구할 건지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대단 탄핵 지랄 마라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보장은 상당히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참 직장생활 힘들겠구나.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진짜 집어 던진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네. 뭐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권투를 빕니다 이 보좌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당 내부에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불만들은 언제나 좀 제대로 폭발을 하려는지 좀 폭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라도 대국적인 정치를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뭐 별 거의 지금 뭐 아니 그리고 좀 안에는 없죠. 총선 끝나고 나서였나? 그 저 김부겸이랑 저기 그 누가 정세균이랑 또 뭐 할 것처럼 그러더니면 또 쭉 들어갔네. 그분들도 이제 진짜로 은퇴하시는 게 예. 맨날 타이밍만 글쎄요. 되고 거의 안철수 마크 2야 간 보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간철수 소리도 옛말이야. 이제 간제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 소식 좀 봅시다. 11월 1일 이제 전병헌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11월 1일 오늘부터 당원 배가 운동을 개시합니다. 일명 1, 2, 3 운동, 하나, 둘, 셋 운동, 1, 2, 3 운동입니다. 1. 당원 동지 한 분이 2. 두 분의 당원을 가입시킨 뒤 3. 기존 당원 한 분과 신입 당원 두 분이 각 한 분씩만 더 입당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새민주의 건배 구호를 1, 2, 3 또는 하나, 둘, 셋 또는 1, 2, 3로 정하고 우리의 의지와 실천을 다져나가 신속하게 목표를 이뤄냅시다. 2027년 정권교체의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어냅시다. 1, 2, 3 운동. 네네. 혹은 이제 하나, 둘, 셋 운동, 1, 2, 3 운동.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변 분들을 조금씩 설득해 나가는 게 뭐 설령 당원으로 입당을 못 시키더라도 네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선거가 다가왔을 때 설득하기가 좀 더 수월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주변에 이제 지금 저쪽 국민의힘 쪽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경선 때 네. 이낙연 대표님께 한 표를 주셨던 분들 중에 전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렇죠. 네네네. 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10일 오후 2시 이제 새민주 제2창당대회를 합니다. 아 다음 주군요. 네, 이게 이제 하이서울 뉴스 호스텔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당산 근처인가 보네요. 예. 국회에서 그렇게 안 모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난 오후 2시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요일 오전을 그 눈뜬 채로 이제 맞아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녹음 끝나고 나면 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제2창당대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일단 전병헌 당대표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어떤 그 인지도 올리는 데는 확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하이스코어가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에서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제 조사하는 네. 거기서 이제 3.3%인가 네네. 나왔어. 그 이제 한 5%만 넘어가면 공력을 그 달성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뭐 여저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메이저
매체들에서 우리 당 소식들을 점점 다루는 비중들이 늘어난다는 느낌 받아요. 이게 이제 꼭 당대표의 어떤 코멘트뿐만 아니라 우리 당 대변인단에서 이제 내는 입장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간 그 메이저 매체들에서, 그러니까 포탈에 걸리는 그런 매체들에서 간간히 다뤄주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당의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물론 전국 탓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저런 와중에 그나마 쓸만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우리 당밖에 없다고 치면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가치나 인지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2창당대회도 뭐 그런 취지로 요즘 이제 조금 우리 당이 이제 그러니까 노저울 만한 물이 들어오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겠지만은 그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좀 참고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제 헛고생만 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끝까지 자, 멀쩡한 이제 2주 모습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2주 남았어요. 네네, 2주 네. 남았습니다. 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네, 이제 네. 다 다음 주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네, 차분하게 기다려보죠. 좋은 결과 있겠지.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